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면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혼한 지 딱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큰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죠. 이혼한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 돌아보면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이 아른거리는 속에서 부모의 불화를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 보인 불화의 기억은 희미할지 몰라도 무의식 속에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고 두 아이 모두 정서적으로 문제없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제게는 상처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겐 그래도 아빠이기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들을 못 보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요즘은 큰아이가 무슨 눈치인지는 몰라도 자꾸만 아빠를 안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왜 같이 살지 않는지 아주 어릴 때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혼한 후 1년 뒤쯤에 남편과 예전 시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귓동냥으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아빠를 안 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짐작만 하고 있네요. 예상하시겠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전 부인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애들은 핑계를 대며 합치자는 소리를 하려고 왔어요. 그것도 옆에 자기 엄마를 따라와. 지수의 엄마는 애들을 오랫동안 못 봐서 그리워해서 이야기를 했대. 애들은 잘 지내고 있지?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는데 넌 애들을 보자는 얘기를 안 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잘 지내는 거 알면 그냥 돌아가 줘. 애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낯선 면접을 하는 거야? 애들이 널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때 내가 연락할게. 재수의 엄마, 우리 그냥 다시 결합하면 안 되겠니?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애들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중에 이것을 다시 보면 더 부끄러운 아빠가 되는 건 싫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애들을 생각하면 다시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가 막히지. 당신은 이미 부끄러운 아빠예요. 아빠 역할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엄마로서 나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었으니 개소리하지 말고 당장 나가. 문을 막아버릴 수도 있지만 애들이 아빠라는 이유로 문을 열어줬다는 것만 알아도 그 인간은 아마 이혼 후의 삶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남편은 한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개소리로 생각했습니다. 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누구든지 곧바로 이혼하는 분들은 없을 텐데 더러운 모습을 보고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면 재판결이 거의 최상위에 해당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송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유책이 아닌 전 남편은 자신을 치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인심이 생긴 것인지 위자료와 집 보증금 등을 모두 가져가라고 요구했는데요. 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혼 과정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상하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그 인간이 올바른 처벌을 받은 것 같아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해보기로 하자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양가 형편이 비슷한 줄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부자라고 하기는 뭐랄까 합니다만 그래도 부모님도 다 있으시고 어릴 때부터 돈 걱정이나 가정 유편이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라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금융권에 취직할 때까지 부모님의 서포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부모님 둘 다 경제관념이 철저하시고 낭비를 모르십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은 탓인지 저 또한 허튼 돈이나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돈을 모으는 건 좋아하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친정 아버지도 평범한 월급쟁이로 저와 제 동생은 다 이미 시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자식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결혼 전에 남편이 말했기로는 시댁도 노후 걱정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긴 했지만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아들도 충분히 마음 쓰고 먹여준다고 하셨고요. 남편 밑으로 2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둘 다 지방에서 잘 산다고 해서 자주 올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의 허세와 거짓 다정함에 현혹되어 결혼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허세 부리듯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랑 결혼하면 장남으로 태어나서 너가 며느리 놀이를 할 일이 진짜 없어. 우리 집에서는 제사가 있거나 다른 집들처럼 시누이들에게 괴롭힘 당할 일도 없을 거야. 너는 정말 시집 잘 올 줄을 알아? 내가 공주 대접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하지만 너무 서둘러 결혼하는 것 같다는 우리 부모님의 걱정이 많아. 내가 가서 자기 부모님을 안심시켜 줄 테니 믿고 나를 남편의 소리에 크게 의지해. 연인 관계를 6년 동안 유지한 후 결혼했지만 시댁에서 남편이 연륜이 있어서 서둘러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다들 제게 끌려 결혼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노총각이니 빨리 구제해달라고 부탁해서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 그냥 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른감 있는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집은 전세로 얻는 대신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집 관련 비용 때문에 예단인이나 예물은 최소한으로 하기로 사전에 양가 합의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집을 사서 시작하라 하셨지만 대출로 시작하는 것은 싫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빨리 시집 보내고 싶으시더라도 며느리에게는 할 일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나는 너한테 예단으로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할까 한다. 요즘 세상이 무슨 패물이냐. 옛날에나 패물이니 뭐니 세트로 하지.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 너희끼리 반지 하나씩만 알아서 해, 장난하렴. 사실 그때부터 기분이 좀 상했다. 근데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결혼하면서 보니까 넉넉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실제 시댁의 형편은 많이 달랐다. 알고 보니 돈도 제가 훨씬 더 벌어놨고 결혼하면서 어머니는 받은 것이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아내로서는 받은 건 없었다. 저는 10원 한 푼 안 받고 도리어 오시며 입으라고 다 해드렸네요. 결혼 후 살아보니 남편은 경제적인 개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생각 없이 돌려가며 사용하고 절약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1억 원도 채 안 되는 거였지만 남편은 제보다 7살이나 연상이면서도 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돈이 더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이해가 되었고 결국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편의 부채를 모두 청산해줬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부 통장을 관리하고 용돈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은 저를 만나 인생이 단순해지고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다루는 직업을 하는 영향 때문인지 남편의 생활 방식이 변했죠. 재무 상태를 세밀히 살펴보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암보험과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집 관리비, 각종 세금, 공과금은 모두 남편이 부담해왔습니다. 이는 자식인 남편이어서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남편은 백화점 VIP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를 소비해야 하는 것인지 순전히 몰랐습니다. 후에 알아본 결과 거의 연 3천만 원을 넘게 소비해야만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라웠습니다. 연봉이 6천이 조금 넘는데 그런데 자그마치 연봉의 반을 백화점에 소비하고 백화점 VIP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가장 먼저 얘기한 건 남편에게 백화점 카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에 사용했는지는 알아에게 소비 썼는데요. 여보, 당신 백화점 카드 말이야. 이번 달에만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대체 뭘 샀는지 보여줄 수 있어? 아, 그거 어머니가 가을옷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셔서 한번 사주셨나 봐. 할부를 사셨는데 아마 예전에 산 게 아직 할부가 안 끝났을 거야. 근데 이번 달만 100만 원이구나. 지난달, 그 전달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썼지. 많았어. 당신이 빚 청산한 거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쓰는 건 이제 안 돼. 결혼 전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자식이 카드로 매달 백화점을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지.
제가 확인해보니 어머니는 생각보다 남편에게 많이 의존하고 계신 것 같아. 기본적인 생활비도 힘들지만 백화점 카드를 아들 명의로 쓰면서 있는 척하는 거는 정말 솔직히 허세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 나는 돈 관리를 할 때 어떡하지 생각해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저는 어머니가 미안해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 최소한 아들 카드를 쓰는 건 그만하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게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남편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셨다고 해요. 남편이 난감해하며 저에게 이러다고요.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카드 받으러 갔었는데 어머니가 백화점 가서 얼마 신다고 그걸 못 쓰게 하냐 그러시네. 아, 요즘은 옷 하나면 집어들어도 100만 원이 기본인데 여러 벌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철마다. 한 벌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시는 걸 믿으셨는지 눈물까지 살짝 보이시더라. 나에게 카드를 주시긴 하셨거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가게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는 거 모르시나 봐요. 용돈도 매달 드리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카드를 돌려받았으니 그럼 나한테 주세요. 나도 철마다 옷을 그렇게 안 살 텐데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비싼 옷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백화점 카드를 돌려받고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괜히 찝찝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남편의 카드를 펑펑 쓰고 다니는 걸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해하셨나 봐요. 만나면 다른 집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신상을 사 입었다거나 어떤 브랜드 가방을 들었다는 등 이야기를 하셔서 매번 모르는 척하느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세 번 명절을 보내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려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가족 중에서 이랬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시집이 작은 이모의 아들인 남편이 돈을 내지 않게 하겠다며 꼭 자기 아들이 우리 친정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쓸까 봐 걱정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말에 저도 이렇게 응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랑 우리 친정에 가면 우리 아빠도 남편한테 돈 쓰라는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자며 멋쟁이 같이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금방 저에게 무한당한 걸 까먹으신 건지요. 근데 그 사이 장인이 딸한테 말이라 자기 건물 1층에서 커피숍 하라고 차려줬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너랑 같은 서울 사람이라 그러니 뭐니 너무 싹싹하고 예쁘서 매출도 엄청 많이 나오나 봐 너랑. 동갑인 것 같은데 자기 시어머니에게 매달 100달러씩 용돈을 주다가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할 때는 그냥 웃기만 하고 넘겨왔다. 그러나 그때는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5마디를 하면 두세 번은 대꾸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며느리와 비교하는 것 같은데 다른 며느리가 되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할까요? 잘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솔직히 내가 웃는 게 아니었지만 한 번쯤은 대꾸를 하는 게 마음이 시원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며느리와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 홀로 있을 때 살짝 조용히 이야기하시다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후에는 누가 이게 없다는 듯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셨어요. 못해도 한 대 6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속내는 나를 그 집 며느리처럼 물질적인 부분만 공략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나이 많은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잡을 때에는 10원도 안 도와주신 적이 있었고 결혼 초반에 집들이를 하라고 하셔서 시어머니 집에서는 시누이와 시동생, 아들의 고모와 가족들 등 총 10명이 넘게 맞아 먹었는데 5만 원만 주고 가신 분이셨어요. 당신은 며느리인 나에게 인색하게 굴면서 왜 먹고 살게만 해주던 걸까요? 심지어 나중에는 대놓고 다른 며느리들이나 지인들의 딸까지 소환하여 다들 자신과 달리 자기 부모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를 비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툭하면 남의 며느리를 보면서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언급하는데
어느 날은 드라마를 보면서 극 중의 며느리와 나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나, 나는 저렇게 시어머니를 챙기고 돈을 잘 쓰는 며느리가 좋더라며 이야기를 하며 적어봐라.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챙기고 착한지. 너는 나이가 젊은데 왜 그리 귀엽고 다정한 얘기 한마디라도 없어? 라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더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이없을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다 들어도 모른 척하고 앉아 있었는데 둘 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식구구나 싶어서 저까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참, 저기 나오는 드라마 속 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다는 거 모르세요? 시어머니가 그만큼 하니까 며느리도 잘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참 좋다 싶네요. 그런 시어머니는 참 가방 10개를 사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어머니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껴왔지만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요. 왜냐면 남편에게는 달마다 50만 원씩 용돈을 주거든요. 주말에는 장도 봐드리겠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비싼 옷이나 가방, 화장품을 솔직히 살 생각은 없어요. 제가 젊은데 명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서 대체 어머니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나마 큰아이를 출산한 후 연이틀생을 낳게 되면서 육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해서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입니다. 큰아이가 기저귀를 벗기기 전에 둘째를 낳게 되어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친정 엄마가 자주 도와주셔서 고마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느라 사실상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을 좋아하시며 바쁜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별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이 예쁘다고 인정은 하지만 보살피겠다는 약속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첫째나 둘째를 낳을 때 특별한 선물도 받은 적이 없고 필요한 물품은 스스로 사오셨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챙겨줄 테니 노골적인 약속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 때문에 휴직을 결정했고 휴직 후에는 아이의 돌봄과 가사일이 전적으로 제게 맡겨졌습니다. 그때는 우울증이 올 겨를도 없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런저런 일을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도 거의 매일 야근하느라 귀가가 늦으니 자연스레 각방을 쓰게 되면서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휴일에는 아이들을 좀 보라고 하면 남편은 금세 나갈 일을 만들더라고요. 물론 핑계는 참 좋았어요. 당신이 안 보니까 나라도 야근하면서 수입을 늘려야 할 텐데 주말에 집에서 노는이 나가서 초과수당이라도 받아야지. 저녁 먹을 때쯤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아이들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으세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데 당신이 돌봐줄 거 없으면 같이 아이들 데리고 키즈카페라도 가면 좋은데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힘든지 몰라. 그러면 당신이 밖에서 돈을 벌거나 애들을 키우느라 휴직했으니 이제는 애들을 키우는 데만 신경 쓰면 돼. 아니야. 나도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당신도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알 거야. 아니야.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배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도 힘들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주말에도 일하는 거니까 죽는 소리는 하지 마. 남편도 자기도 나름 힘든 일이 많다면 투덜거렸겠지만 제가 본 남편의 출근 모습은 결코 일에 찌든 회사원의 모습이 아니었어. 매일 깨끗한 셔츠를 입고 옷도 매번 바꿔 입는 것만 봐도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저랑 처음 사귈 때도 향수를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뿌리고 다니더라고.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사람이 왜 술자리를 좋아하는지. 때로는 집에 와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짙게 풍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잔소리를 해도 그만인지 나중에는 말조차 싫어할 만큼이었죠. 다른 집 가족이 아이를 낳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며 더욱 가까워진다는데 왜 내 남편과 나의 관계만 점점 멀어지는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나의 친정 부모님이 여유가 많은데도 끝내 도와주지 않으면 불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여유로운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전세살이 하는 딸을 돌봄하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며 개소리를 했죠. 어찌됐든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는 각자 감정의 벽이 더 두터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복직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무심하다고 해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금방 무자비하게 배신당했고 몇 년 동안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서 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는 사이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 같고 그 여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바람을 피울 줄 알았을 겁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그날 그 여자가 갑자기 김대호 씨 와이프 맞죠? 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수상한 기색을 느끼지 못했는데 전화기 속 목소리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어요. 맞는데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도 이런저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자존심 상해서요. 당신 남편이 저를 만나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꽤 오래 만났어요. 계속해서 이혼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쪽에 연락했어요. 라고 했어요. 대우 씨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을 제가 키울 테니 남편과 그냥 갈라져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이들을 자신이 키울 테니 이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찌하여 나한테 이혼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다면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야지. 전화해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일은 아닙니다. 이혼하더라도 너희들이 잘 살 수는 없도록 할 테니까 어디서 두고 봐라고 하셔야겠네요. 글쎄요, 남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쪽보다 더 능력 있고 잘해주기 때문에 후폭풍의 감사를 받으면서도 나를 만날 거겠죠. 어쨌든 저는 말했으니 결정은 그쪽에서 잘 내려주세요. 상간녀와 이런 대화를 나눈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는 집에 가서 아이들 밥을 해먹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전화 한 통을 받은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요네 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바람일 뿐이라면서 그 여자가 끝낼 거라고 했더군요. 저는 고래울음을 질렀습니다. 다 저질러 놓고 들키니까 끝낸다고 하면 다인 줄 아냐고 말입니다. 5년 동안 여자에게 포기하고 아내이자 며느리자, 아이 엄마로만 살아온 나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며 비참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모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었고 내 연녀에게 직접 들은 후에는 더는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와서 싹싹 빌며 정리하겠다는 양심이 있었다고 말했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었을지라도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워서 아빠가 왜 우느냐며 옆에서 울면서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빈다고 해도 쉽게 용서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이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말했고 어머니는 그때는 차마 아들 편을 들을 수 없다며 애들을 생각해서 제발 엄마는 안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치수어미야,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근데 남자가 한 번쯤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놈 정신 차리게 아주 따끈하게 얘기할 테니까 너는 한 번만은 눈을 감고 넘어가 주세요. 싫어요, 어머니. 어머니랍니다.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딸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애들은 제가 다 키울 거고요. 어린이들과 아빠하고 갈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만큼 어머니는 이혼을 말리려고 했다는 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친정으로 와서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한 이유는 아마 이혼을 말리려는 목적이겠죠.
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니까 만나서 단호하게 이혼에 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결심한 후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 같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듯한 치장을 매우 과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더욱이 단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는데 놀랍게도 이혼을 말리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보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예, 그냥 이혼해라. 나는 애들 생각해서라며 엄마가 말릴 취지였다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보통의 일이라는 것을 너도 알겠지만 아마도 쉽게 용서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그녀가 어린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말하자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얘도 그게 말이 되죠. 어린이들은 엄마가 돌봐줘야 하잖아요. 사실 너도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쓰느라 힘들지 않았니? 우리 아들이 내게 용돈 받으며 살고 있는 건 나는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지금 보니 만날 만한 그 애랑 재혼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업을 하는 애라 돈이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린이들을 돌봐주겠다는 말도 한 모양이야. 저랑 비교하니까 아들이 사장과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싶으셨던 거네요.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명품이라는 것과 비교해봐도 그렇죠. 가방은 다 그녀가 사주셨는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그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헛기침만 하시더군요. 대답은 없으셨습니다. 넘겨짚은 제 말이 맞았던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사람을 속물로 만드시죠? 뭐, 어쨌든 너한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명품 선물도 받고 싹싹하게 보니까 마음이 간다고요. 아이들이 있지만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아들이랑 재혼한다면 집도 다 본인이 해주겠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아들 팔자고추를 기다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조용히 이혼해. 나도 부자 며느리를 얻어서 턱 좀 보고 살아볼게요. 어머니가 하신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바람을 피운 상대를 보러 간다는 말에 세상 어디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죄송한데, 어머니, 이렇게 분해서는 결코 조용히 이혼할 수 없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이혼은 결코 간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허물어져도 아이들의 아버지가 바람쟁이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도장을 찍으러 오라는 말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머니께 선전포고를 했지만 무슨 일인지 얼마 전까지는 친정에 계셨다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무릎을 꿇고 빌던 그 인간도 태도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이혼을 부추겼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이혼하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찾아왔다며 나도 사실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살아봐야 아이들에게 좋을 게 없지 않을까 싶어. 지금이라도 나가 좋아하는 여자와 같이 살고 싶어.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면 각자 한 명씩 키워도 좋아.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간단히 이혼하자. 아이들이 물건인 것처럼 쪼개 갈 게 아니야? 아이들은 무조건 내가 키울 거야. 그래요. 당신이 좋다는 돈 많은 여자와 함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위자료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해. 알겠어? 남편은 위자금을 제대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자고 절석을 굽힌 적이 있지만 저는 결코 쉽게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더 좋으냐에 따라 돈을 들고 시간을 들이더라도 두 사람에게 정확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하기 싫었다. 그 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혼 소송과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같이 진행했다. 같이 살던 전셋집도 처분했고 재산 기여도를 계산하여 재산을 분할하고 적은 돈이긴 하지만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화가 나는 건 상관이 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 부족을 주장했지만 자신의 입으로 직접 저에게 불륜을 폭로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결국 제가 승소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받았고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는 것을 싫어하여 전세 보증금 3억 5천 원을 전부 제가 가진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제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아이 둘을 남기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혼으로 종결되었지만 아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남편과 함께 면담을 해보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부모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했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부모님께서는 제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으셨지만 감추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친척 오빠가 가까운 아파트를 전세 주던데 저와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증여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여자 혼자 키울 수 있다고 말하셨으면서 돈이 있으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도 풍족했고 전세계약금도 현금으로 소유하고 있어서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과 상간녀의 당당한 목소리가 떠올라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직장 생활로 바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면서 이혼의 아픔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로 점차 변해갔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1년 동안 남편은 자기 아이들조차 몇 번 만나지 않을 정도로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연락해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싫더라도 아이들의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어쩔 수 없이 볼 일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러 오겠다는 인간이 옆에서 자신의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러 왔다가 나에게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데 무슨 속내가 있나 싶었지만 10분만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 그 엄마는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이상한 표정을 짓고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먼저 입을 열었던 건 전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왔는 거 이해해줘. 실은 오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래서 용건만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집 이야기인가요? 언제 이사하셨어요? 매매하셨나요? 시어머니는 아마 제가 사는 집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집이에요. 친정 아버지가 제가 이혼한 후에 증여해 주셨거든요. 아이들과 편하게 살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그런 것이 궁금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대답을 듣자마자 얼굴에 뭔가 이상한 표정이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시간 안 끌고 탄도지 입장으로 얘기하자 하시더군요. 너 이혼할 생각이야?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취소하고 다시 합치기 생각 없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거듭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랑 오랜 시간을 고민했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이혼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없다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그렇지 않겠어. 지금 1년이 넘도록 찾아보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왜 당신 좋다는 여자가 아이들까지 거들어준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 여자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고. 이에 대해 아하, 당신과 지내보니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다 하면서 어머니가 옆에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이고, 마을도 마라. 우리가 그 여자에게 속은 게 뭔지 알아? 엄마, 그런 얘기를 사람 앞에서 하면 어떡해요? 아이,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게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우리 집이 돈 많은 집인 줄 알고 다가갔다는 걸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나한테 가방이랑 옷을 사주고 돈을 쓰라고 하니까 난 그 여자가 사업해서 큰 돈을 버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여자가 정부 고위 관리자와 사귀는 소문이 나서 회사 직원한테 들킨 거야.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도 이런 사람 만나려 해서 우리가 다 그 여자에게 속아 맞을 것 같았어. 그냥 들으면서 나한테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거를 느꼈어. 고민 끝에 이렇게 왔어. 남편은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저에게 한껏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 사실이야.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는 것을 생각해보자. 저는 그 두 모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싶어요. 어머니, 부자 며느리도 보고 싶다고 가방 자랑하시던 거 기억 안 나요? 그게 어제 일처럼 생생해서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년한테 사기당한 건 다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이 멍청해서예요. 이미요. 이혼까지 한마당에 제게 찾아와서 비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비겁하게 아이들 핑계대는 건 그만하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끝난 사이니까 여보는 무슨 이런 말을 할 거면 아이들이나 뭐를 하든 못 보게 할 거예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렇게 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봐. 내가 이혼할 때 우리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가진 거 몰라. 우리 아들은 너와 아이들 생각해서 그것을 다 포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게지. 그건 그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꿰어서 자기 입으로 다 줄게끔 한 거죠. 어머니도 옆에서 부추겼으니까 지금에는 아니라 생각해서 그런 돈이 생각난 거겠죠. 수준이 낮다는 건 알겠지만 저질이라고 밖에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만 어차피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니요? 둘 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어린이들을 고려합시다. 응, 어린이들을 고려하니 더 싫다고요. 다른 여자랑 살림을 꾸리려던 아버지가 애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는 애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말해요.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날 붙잡으려고 거의 빌면서 애원했지만 난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났어요. 전 남편은 내 단호함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 그냥 한번 내 잘못 눈 감아 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진짜 평생 당신을. 종처럼 살기 싫은 나 그 여자한테 돈까지 털리는 바람에 지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 이 나이에도 이런 짓을 못할 것 같아. 나는 자신이 한심하고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 진짜로 죽일 놈이 맞아.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자. 당신은 참 사과가 쉬운 것 같아. 근데 어쩌면 나는 이미 당신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야. 이혼 후에 친정아빠가 아파트를 신경 써주셨고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 월요일에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인생이 꼬이는지 생각을 안 해봤겠지. 인과응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야. 나는 당신이 나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당신이 그대로 돌려받은 것 같으면 죄값이 7이라면 더 고생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대답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전 남편에게 시원하게 내지르고 돌아섰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인간들이 단념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문자를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께도 나서야 했어요. 친정아빠는 전 남편에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한 번만 눈에 띄면 아예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경찰을 고소해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직장도 잘리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인간은 소심해서요. 정말 아빠가 신고할까봐 무서웠는지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네요.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뻔뻔한 인간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저한테 그런 요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 이후 다행히 지금까지는 같은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고 있네요. 물론 애들 보고 싶다는 연락이 간간히 오긴 합니다만 요즘은 큰애가 아빠를 거부해서요. 굳이 제가 아빠 만나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뭐가 자기들 인생을 망친 건지 알고 있긴 할까요? 왜 그리 헛된 욕망을 두 모자가 똑같이 품고 살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만 지금은 제발 정신 차렸기를 바라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는 마무리되었고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며 과거의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